생애 감사해. 김혜자. 수호 서재. 신의 대본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며 모두 반대했지만 아버지, 김혜자의 부친 김용택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2호 경제 박사이며 미군정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명한 배우의 한마디는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다. 찰리 채플린을 봐라. 웃기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 좋은 배우가 되거라. 좋은 배우가 되면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처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내가 태어나기 직전 아버지는 높은 연단에 서서 많은 군중의 박수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놓인 어항 속에 예쁜 빨간색 붕어가 헤엄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박수는 어항을 향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혜자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붕어가 한 마리라 외롭겠다 하셨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은 그저 국어 시간이면 책 잘 읽는 정도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이나 간섭을 모르고 살아서 어려서부터 웬만한 일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뻤다거나 뛰어난 재주꾼도 못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내게 별로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학년만 해도 김혜자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흔해 빠진 이름인지. 그래서 아이들은 다 다르게 불러야 하니까 그 4명의 이름 앞에 각자의 특징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키 큰 김혜자, 피아노 잘 치는 김혜자, 공부 잘하는 김혜자, 배우 같은 김혜자라고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바로 배우 같은 김혜자였습니다. 연극반 주인공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장차 배우가 된다고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동창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일찍부터 알아맞힌 자신들의 예언을 신기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이들은 왜 나를 배우 같다고 했을까? 배우가 된 초기에 나를 거울에 비춰봐도 특별하게 배우 같은 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쁘다든가 미인이라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도 드물었습니다. 내가 봐도 결코 예쁜 얼굴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서 그런 찬사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배우 하면 우선 미인이어야 한다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실망시킬까봐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화를 봤습니다. 수업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했던지 학교가 끝나는 종이 울리기 무섭게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보았고 텔레비전에 AFKN 1957년부터 1996년까지 송출된 주한 미군 방송 AFKN에서 틀어주는 흑백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영어 대사를 이해할 수 없으면 영상만으로도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바 가드너, 라나 터너, 오드리 헵번, 진 피터스, 마릴린 몰로, 앤 박스터, 잉글리드 버그만, 데보라카, 진 시몬스. 이런 여배우들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발끝 움직이는 것까지 내 머릿속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조그만 가슴을 설레게 한 남자 배우는 로버트 테일러, 조셉 커튼, 제임스 메이슨, 게리 쿠퍼, 로런스 올리비에, 타이론 파워, 클라크 게이블이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영화에서 총상 입은 게리 쿠퍼를 두고
말에 실려가는 잉글리드 버그먼이 애절하게 외치던 마지막 신의 여운이 귀에 남아서 그 장면을 되새기면서 한밤을 짜릿한 슬픔으로 보냈던 일이 기억납니다. 빗속의 방문객, 르네 클레밍 감독의 1970년 프랑스 영화, 찰스 브론슨, 마를렌 조베르 주연, 비오는 거리에서 복면을 쓰고 쫓아온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정당방위로 그를 살해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이야기. 빗속의 방문객의 주먹호 찰스 브론슨과 마를렌 조베르도 멋있었습니다. 조베르는 주근깨 투성이로 몸이 조그맣고 말랐지만 표정 하나하나가 관객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조베르가 기차역에서 빨간 여행 가방을 몰래 훔치다가 찰스 브론슨한테 들키자 금방 셀쭉 웃던 깜찍한 모습은 몇 마디 대사보다 멋있었습니다. 나는 조베르가 미인이 아니어서 은근히 호감이 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보면서 나 자신이 잉글리드 버그만이 되고 성처녀, 개봉작 제목은 베르나테트의 노래, 성처녀를 보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제니퍼 존스가 되었습니다. 라나 터너가 주연한 파도와 피어 안젤리가 나오는 내일이면 늦으리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연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극성스럽게 모았던 배우 사진과 영화 프로그램은 아직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바람에 성적은 끝에서 몇 번째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다닌 경기여고는 영화관에 갔다가 발각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정학이었습니다. 한 번은 영화 파도, 빅터 사빌 감독의 1947년 미국 영화, 라나 터너, 도나리드, 리처드 하트 주연, 영국과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엇갈린 사랑과 운명, 인연, 삶을 다룬 대서사시. 파도를 보러 갔다가 훈육주임이신 생물 선생님에게 들켰습니다. 사복을 입고 중앙극장, 서울 중구 저동에 위치한 한 시대를 풍미한 영화관, 1922년 일본인이 세운 중앙관을 1934년 중앙극장으로 변경했으며 2007년부터 중앙시네마로 바뀌었다. 중앙극장에 갔는데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 선생님이 나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내가 가만히 고개 숙이고 서 있었더니 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정학은 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양심적으로 화장실 청소는 내가 자진해서 하도록 해. 알았지? 그래서 정학을 맞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별로 말을 하지 않고 또 몸가짐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배우가 된 후에도 주위 사람들이 충고를 할 정도로 평범한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배우답게 멋을 좀 내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지 외모에 인위적인 것은 신경을 쓰기 싫었습니다. 인기인일수록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교에 익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번잡스럽고 떠들썩한 것이 싫어 녹화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 공상세계는 무척 화려하고 엉뚱하다는 것을 남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학교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 있던 친구마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배우 될 생각을 했을까? 남편까지 의아해했습니다. 일종의 신이 들리는 것처럼 모라의 경지에 빠진다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조차 놀라워했습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안소니 킹과 줄리에타 마시나 주연의 길, 페데리코 펠리나 감독의 1957년 이탈리아 영화, 순박한 소녀가 고개사 조수로 팔려가면서 겪는 험난한 인생 역경을 다룬 내용,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가 주연인 애수, 머빈 르로이 감독의 1940년 미국 영화, 첫눈에 반한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전쟁 멜로 영화의 고전,
애수는 나의 인생 영화였습니다. 길을 보고 그 영화에 나오는 여자 배역에 반했습니다. 짐승 같은 고개사 진판호에게 끌려다니면서 북을 치고 춤을 추는 등 온갖 일을 다하는 어딘가 좀 모자라지만 천사같이 마음씨가 고운 젤소미나 같은 역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철학 박사 학위까지 갖고 있는 배우 줄리에타 마시나가 그런 바보 같은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고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혀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 가득했지 연기에 기초가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촬영이 없을 때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을 방에 가져다 놓고 한 권씩 읽어나갔습니다. 그 밖에도 명작 소설, 추리소설 등 하루 한 권 책을 읽어야 내 할 일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때 톨스토이의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를 끝까지 다 읽었는데 얼마 전 톨스토이 전공자인 대학 교수가 그 작품들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드물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은 책꽂이에 꽂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하면서도 읽었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읽었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장편소설 테스의 주인공 테스도 독서가 취미였는데 그녀의 기구한 운명과 사형당하는 결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진 테스를 보면서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그 소설을 밤새워 읽던 사춘기 소녀 시절의 내가 생각났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신기루처럼 훌쩍 지나갔습니다. 테스를 밤새워 읽고 학교에 갔는데 첫 시간이 생물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지에 반, 번호, 이름만 쓰고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종소리가 들려서 번쩍 눈을 떴는데 뒤에서부터 시험지를 걷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한 줄도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나를 귀여워해 주신 영화관에 갔다가 들킨 그 생물 선생님께서 과목 낙제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벌써 돌아가셨겠지만 성함을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숫기도 없었고 국어 시간에만 좋은 글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김혜자 한번 읽어봐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방송실에 가서 마이크를 통해 수필이나 시 같은 것을 낭독했습니다. 작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낭독한 작품 중에 하얀 길, 소설가 겸 아동문학가 신지식이 이화여고 재학 시절 전국 여학생 문예 콩쿠르트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꿈 많은 소녀의 감성을 아름답고 섬세하게 표현해 당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신지식은 루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을 처음으로 국내에 번역 소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얀 길이라는 단편 소설이 생각납니다. 여학생들이 좋아해서 여러 번 낭독했습니다. 나는 연극반 소속이었고 학급 대학 연극제에서 주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감나무였습니다. 왜 이런 것은 잊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레마르크의 개선문도 인상 깊게 읽은 소설입니다. 파리 뒷골목에서 무면허 의사로 살아가는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라는 것밖에는 지금은 내용이 다 생각나지 않지만 떠돌이 여가수와의 만남이 영화 같다는 상상을 하며 읽은 기억이 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설쳤습니다. 죄는 무엇이고 벌은 무엇일까? 내 기준의 죄는 무엇이고 신의 기준에서 벌은 무엇일까? 그렇게 문학작품은 나에게 사고할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받으면 시놉시스를 보면서 내가 이 역을 맡으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가르침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배역이 아무리 인생의 속박에서 고통받는 역이라 해도 그 속에 바늘기만한 희망이 보이는가. 그것이 내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삶의 밑바닥을 헤매어도 그곳에 희망이 있나. 그 희망을 연구할 구석이 있나. 내일의 이야기가 혹은 그 다음이 보이는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 여자가 그냥 죽음을 선택해버리나. 그렇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어딘가에는 있나. 그것을 찾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가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강수연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속으로 잘 가 하고 말했습니다. 강수연이 생전에 김혜자, 윤정이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늙어서 지보로에 나오는 할머니 같은 역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를 빛낸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에게 연기할 수 있는 좋은 배역이 있어야 했는데. 배우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에게는 유일한 빛이고 희망입니다. 또한 그것이 배우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수연에게 모든 것이 너무 일찍 왔고 일찍 가버렸습니다. 갓 20살 넘은 나이에 세계적인 무대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연기상을 타고 너무 어려서 월드스타가 되고 나니 아무 것이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작품이 있어야 배우로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하고 설레고 한 장면을 100번 넘게 연습해보고 그것이 배우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배우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은총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가슴 설레는 것이 있을 때 삶이 은총으로 빛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로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뒤엉키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더라도 배우는 자신이 연기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나는 평생을 배우로 살았지만 성공한 배우가 되는 법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슬픈 배우가 되는 법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로서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수연 배우의 갑작스런 부고를 전해받고 또다시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배우를 살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존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어렸을 때 영화제에서 상 타지 않고 평범한 주부 역할도 하고 세계적인 배우는 아닐지라도 평범한 여성으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강수연에게 너무 큰 것이 왔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엾어서 김혜자, 윤정이 같은 배우, 지브로의 할머니 같은 역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멋있어. 강수연. 배우답게 갔구나. 그곳에서 만나. 오래전에 읽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가 생각나서 다시 읽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불륜과 배신을 일삼으면서 파국을 향해 가는 부부관계와 남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아마도 막장 드라마가 되었을 내용입니다. 다 읽으면 톨스토이가 당시의 위선적인 귀족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간의 진실한 관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소설의 유명한 첫 문장도 인상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내가 대사로 해보고 싶은 말이라서 여러 번 외워보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등장인물 중 한 명인 레빈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농장에서 풀을 베는 장면입니다. 사실 제목은 안나 카레리나이지만 내가 보기에 진정한 주인공은 이 남자입니다. 톨스토이가 세상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 사람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거부당하고 상처 입은 레빈은 자신이 물려받은 영지로 가서 농부들과 함께 일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부잣집 아들인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농부들과의 벽을 허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직접 풀베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지만 계속 풀을 베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어찌나 몰두했는지 30분 동안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몇 시간이 흐릅니다. 레빈은 풀을 베면 벨수록 더욱더 무아지경의 순간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손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낫 자체가 저절로 풀을 베었다.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몰입하면서 자신이 주지라는 신분도 잊고 마음의 상처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농부들도 그 사람과 하나가 된 걸 느낍니다. 그 몰입으로 인해서 남자와 농부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반쯤은 몽유병자처럼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나를 잘 아시는 신이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품들을 내 앞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흐릿한 불씨처럼 존재하던 나는 뜨거운 불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남자가 자신이 지금 풀을 베고 있다고 생각하면 풀 베는 줄이 삐뚤어지고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듯이 내가 지금 누구의 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연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고 몰입할 때 오히려 나의 연기가 가장 좋았고 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 몰입과 행복의 순간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삶에게, 신에게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많은 대사를 외울 기억력을 주신 것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지, 그저께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조차 세상 일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에 많은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가 늘 입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대본을 외우고 기억하는 머리를 신이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머리가 아주 나쁘지만 그 한 가지 기억력 덕분에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한히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내가 한 대사들은 이 나쁜 머릿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일본 배우 카키키린,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도쿄타워,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단팥 인생 이야기, 모리의 정원, 어느 가족, 1일 15일 등 수많은 명작에 출연했다. 키키키린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280편이 넘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내가 출연한 영화 마더를 좋아해서 일본인 감독에게 영화를 본 자신의 감상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연기하는 상상도 해보고 그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나뿐 아니라 누구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키키키린, 그녀는 60세에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서도 죽기 직전까지 연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거의 마지막 작품인 1일 15일을 광화문 시네큐브 영화관에서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과 육체적 시련이 있었지만 신은 그 배우에게도 연기에 몰입하는 순간들과 대사를 외는 기억을 마지막까지 주셨습니다. 키키키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게 몰입하는 순간 인생의 허무와 고통, 슬픔, 갈등, 부질없는 생각들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나 자신이 되고 어느 때보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부족한 인간인데 나를 배우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기 생활을 정말로 그만둘 때가 되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안나 카레리나의 마지막 문장을 대사처럼 외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혜자에게. 조금 거창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나의 연기 생활은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무대에 선 것이 6살 때 일입니다. 유치원 선생님 추천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오늘날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극 공연에서 아역을 맡았습니다. 그 역을 할 아이를 찾기 위해 유치원마다 다녔던 모양입니다. 내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왔는데 얼굴이 예쁘장하고 엄마 하고 부르는 것도 조금 다르게 들렸는지 내가 뽑혔습니다. 아직도 제목이 잊히지 않는데 생애 재단이라는 연극으로 개에게 물려 공수병에 걸려 죽는 아이 역이었습니다. 시공간 극장, 지금의 국립극장에서 했고 17살 차이 나는 언니가 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극중 아이의 이름도 혜자였습니다. 마지막에 목이 말라서 물 하면서 죽어가는 연기를 하니까 얼마나 실감이 났던지 관객들이 혜자를 죽이지 말라 하고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때부터 내가 배우가 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연극이 끝나고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유치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밑으로 떨어진 탓도 있겠지만 어린 나이에 열심히 한 연극이 끝난 후유증이 컸습니다. 내 몸 안에 들어와 사지를 작동해주던 극중 인물을 떠나보내자 살아 움직일 동기가 사라지니 맥을 놓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작품이 끝나면 맥이 풀려서 쓰러지고 그 다음 작품을 시작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 모든 작품에 대한 나의 회상은 언제나 그 작품 제안받았을 때 몹시 아픈 상태였는데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작품은 나에게 신이 매번 주시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7살이었는데 옆구리에 물이 차서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대수술 끝에 오른쪽 갈비뼈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나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1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갈비뼈 하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옆구리가 약간 접혀 있습니다. 연기할 때도 하나 부족한 갈비뼈의 빈 공간을 의식하면서 몸을 더 곧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 혜자를 좋아합니다. 흔한 이름이지만 나를 나타내는 이름이니까. 은혜 혜자를 씁니다. 김석윤 연출가가 드라마 청담동 살아요 할 때도 주인공 이름을 혜자로 쓰더니 눈이 부시게에서도 또 혜자였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영화 마더에서 주인공 이름을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혜자로 썼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아마도 연출자와 작가들에게는 김혜자라는 존재 자체가 탐구 대상인 듯합니다. 평범한 이름 혜자의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불가사의한 면이 보이니까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국민 엄마 김혜자 안에서 마더의 짐승 같은 모성을 가진 여자가 나오니까. 드라마 갓난이,
고성만 연출, 이재우 극본, 1983년 MBC 171부작 드라마. 김혜자, 정혜선, 김용건, 기룡우, 김용림, 박규채, 김수양, 김수용 출연. 전쟁통에 고아가 된 소녀 갓난이를 통해 6.25 전쟁을 치른 한국의 시대상을 그린 작품. 갓난이의 양부모로 출연했을 때 일입니다. 그 해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 미사일 공격으로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 순방을 갔다가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의 폭탄 테러로 국가 최고 엘리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KBS의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KBS가 생방송으로 방영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 10만 952건의 신청 건수가 접수되어 1만 180여 이산가족이 상봉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로 전국이 울음바다였습니다. 세월의 경랑 속에서 시작된 갓난이는 60%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정혜선 배우가 갓난이 할머니로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나는 갓난이의 양어머니 역을 맡았습니다. 하루는 드라마에서 입을 의상을 빌리러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입던 옷을 갖고 계신 분이 와서 보고 골라가라고 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로등 있는 골목길이었고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뚝뚝뚝 뼈 부러지는 소리가 3번 났습니다. 그 순간 나 다리 부러진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깜깜한 길이었고 아무도 없었고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한 남학생이 있어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학생, 이리 좀 와봐요. 내 얼굴 봐봐요.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학생이 다가오더니 가로등 불빛으로 잘 보였는지 나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기 약국이 있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부축해서 데려다줘요. 학생이 놀라서 나를 부축해 약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거기서 부추 찢고 금방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금도 오른쪽 종아리 중간쯤 흉터가 있습니다. 결국 다리가 부러져서 갓난이는 일부 방영 중에 죽는 것으로 하차했고 전원일기는 극 중에서 실제로 다쳐서 병원 다니는 것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른 배우들과 연출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 연기 인생에서 중도 하차한 것은 그때가 유일합니다. 그때 골목길에서 나를 도와준 학생이 훗날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김혜자 씨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학생 나 좀 도와줘요 하고 나를 불러세웠다. 약국까지 모셔다 드리고 약국으로 동네 의사분이 오셔서 김혜자 씨를 모셔가서 치료했다. 그리고 나는 의대를 갔다. 아들이 그 글을 보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연이라도 만나면 제가 그때 그 학생이에요 하고 말해주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 경황이 없어서 학생 얼굴을 제대로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극 19 그리고 80 콜린 하긴스작 10대 청년과 80대 할머니의 우정과 사랑을 담은 희곡으로 김혜자, 김주승이 주인공을 맡아 1987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연일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 19 그리고 80은 원제목이 해롤드와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내 딸 임고은이 말했습니다.
영어 제목이라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17세와 80이라고 하면 어때? 그 얘기를 연출자에게 했더니 공감했습니다. 어감 때문에 17, 18 대신 19로 해서 19 그리고 80이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지하에 극장이 있었고 최불암 배우가 운영하던 소극장이었습니다. 여주인공 모두가 해바라기를 좋아했습니다. 관객들이 연극을 보러 올 때 해바라기를 한 송이씩 들고 와서 커튼콜 할 때 무대로 던져서 무대 위에 해바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연극 잊지 못합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쯤은 다시 돌아보고 싶은 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모두는 나이가 80이지만 물구나무를 착 하고 서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장롱을 대고 물구나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어서 무대에 나무를 하나 단단히 세워달라고 하고 그 나무에 기대어 물구나무를 착 하고 서면 사람들이 마구 박수를 쳤습니다. 늙은 여자가 물구나무를 서니까. 모두는 참 귀여운 여자입니다.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물범을 보면 저거 훔쳐다가 바다에 풀어주자 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는 평상시에 김혜자와 똑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울한 역도 되고 소녀 같은 역도 되고 해맑은 역도 되었습니다. 극단 자유극장의 대표 이병복 선생은 이 역은 김혜자밖에 할 수 없다라며 늙어서도 꼭 하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해롤드는 계속 자살하려는 아이였는데 할머니를 만나 구원받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연극으로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탔습니다. 가끔 그 연극이 그리워서 막 뒤져서 대본을 찾아 다시 보곤 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으니까 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 언제나 가슴이 뛰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을 할 때 어제의 공연을 마치고 오늘 아침 대본을 다시 읽으면 아 하고 깨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제의 관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어제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했는데 어제 왔던 사람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날마다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연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때까지는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본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작가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는데도 나 스스로 발견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거야, 이거. 하고. 드라마는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날마다 새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어제나 그제 온 사람들을 다시 오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물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민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제의 배우의 연기에서 느꼈던 것과 오늘 느끼는 것이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메시지는 같지만 메시지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배우가 나와서 같은 대사를 하니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깊어져 있습니다. 알아차릴 사람은 다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몸으로 하는 것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가가 써준 것을 내가 연구함에 따라서 내 눈빛이 더 깊어질 것이고 내 손이 하나라도 더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제 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알아지면 어떤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것보다 기쁩니다. 그 기쁨을 내가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꾸만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대사를 100번도 더 읽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다르니까.
99번째 했을 때는 몰랐던 것을 100번째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읽을수록 느껴지니까 대본을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잘 쓴 대본은 읽을수록 깊어집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을 때처럼 건성으로 읽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연극할 때 특히 그것이 두드러집니다. 연극은 미리 대본을 줍니다. 1년 전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 대본을 읽습니다. 보는 사람은 그게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다른 감정인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대본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이 찾아지니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 보입니다. 처음부터 다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쓴 것까지도 배우는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이름난 배우를 쓰는 이유 아닐까요? 작가가 쓴 것보다 더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한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며 아직도 저러고 사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어 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대사 다 외웠고 리허설 다 했으니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뛰어난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드라마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궁금하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것이 연기자로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글을 쓰고 연기를 하며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아무리 초연한 것 같아도 매번 고민되고 떨립니다. 모든 대사를 가슴으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갔니? 라는 대사 한 줄을 놓고 왜 하필 갔니라고 썼을까? 갔구나, 갔다도 있는데 갔니로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작가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원했을까? 그런 고뇌를 계속합니다. 예전에는 쪽대본, 드라마에서 시간이 쫓긴 작가가 급하게 보낸 바로 찍을 장면의 대본, 쪽대본을 많이 주었습니다. 나는 톨스토이가 써도 쪽대본은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배우도 작가가 쓴 것을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배우가 꼭두각시 인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갔니, 갔다, 갔구나. 이 차이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배우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한 작품 끝내고 나면 너무 기운이 빠져서 날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매미 허물처럼. 연기를 할 때 마음과 머리를 너무 써서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쇼 같은 데를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연기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가 저 연극이 곧 나예요 라며 인터뷰를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소설가 박안서 선생의 글을 읽고 있으면 행주 냄새가 납니다. 그분이 내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2004년 오래된 미래 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의 추천사를 써주신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자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나라도 저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에게 내가 아니 모든 여편네들이 쉰 것처럼 오싹해질 때가 있다. 저런 연기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혹시 드라마 밖에서의 그녀는 힘이 다 빠져 무기력하게 지내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곤 했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나를 보신 것입니다. 평소에 나 널브러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아마 그분도 그런 거겠지. 소설 한 편 완성하고 나면 그러시겠지? 우린 같은 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내가 놀라서 그분께 그런 날을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나도 그래요 하며 웃으셨습니다. 불쑥 박안서 선생 댁에 찾아갔던 날이 떠오릅니다. 눈 오는 날이었는데 한겨울에 마당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그분이 그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혜자 씨, 이게 복수초라는 꽃이에요. 눈을 뚫고 나오는 아이지. 놀라워하면서도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복수인 거는 안 어울려요. 나중에 찾아보니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이 많고 장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힘을 쓸 때는 연기할 때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안아줄 때밖에는 없습니다. 연기를 하지 않을 때의 나는 때로 너무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를 보면서 너는 연기 안 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어도 되니?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운을 다시 끌어모아야 다음 작품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전에 꽃나무가 수많은 잔뿌리로 수액을 끌어모으듯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신이 나를 살게 하실 텐데 하루하루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자주 마음먹습니다. 다른 연기자가 연예 프로에 나온 거 보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나보고 나오라고 하면 미안해요.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대본에 대사가 적혀 있고 그것을 여러 번 고민해야 무엇인가 나옵니다. 오래전 몇 번 나간 적 있었지만 나는 연예 프로에 나가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연기에 대해서만 완벽주의자입니다. 다른 것에는 다 서툴고 모자랍니다. 살림도 못하는데 전원일기를 할 때 파 다듬는 장면을 찍기 위해 파 다듬는 법을 고드신 배우에게 물어서 집에서 여러 단 사다가 파 다듬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듬이 방망이질 할 때는 입에 물 머금고 푸 하고 뿜는 것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전문가처럼. 다른 사람들은 드라마 녹화할 때 점심때 뭐 먹을까 하고 나가는데 나한테 녹화는 전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익히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혔습니다. 배부르면 자꾸 졸려서 배가 비어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나는 방송국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곳 저곳 돌아다녀 보면 뉴스룸이 가장 조용합니다. 방송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작고 깜깜하니까 아주 피곤하면 혼자 들어가서 20분 정도 잡니다. 그러면 밤새 잔 것보다 더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내 나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원일기에서 예쁘게 나왔습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서 뽀얗게 돼서 연기하곤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인중도 길어지고 콧구멍도 커집니다. 언제든 드러날 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는 게 없으니 훨씬 자유롭습니다. 눈이 부시게 촬영할 때 카메라 얼굴을 밑에서 잡으니 콧구멍이 무슨 터널처럼 크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해, 감춰둔 걸 다 폭로시키다니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무슨 대수인가 싶습니다. 시청자들도 댓글로 콧구멍이 크다고 타박하더니 이제는 또 서로 너도 나이 먹으면 살이 얇아져서 콧구멍이 커진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이 참 다정도해라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슬픈 이야기도 웃으면서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펑펑 울고 심각한 장면은 내내 힘주며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날의 연기였다면 연기를 계속하면서 배운 것은 힘을 뺄 때 정말 좋은 연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힘을 빼는 게 더 어렵습니다. 눈이 부시게 해서 등가 교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수, 손호준, 영수가 자고 있을 때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 들어온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장면에서는 정색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니네들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된다. 이 말을 장난처럼 툭 던져야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졸고 있다가 잠결에 들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 대사를 한 100번쯤 연습했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내 귀중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나는 이해력도 부족한 사람이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꿈에서도 맨날 대본이 나올까요? 어느 날 걸레질을 하면서 오늘이 내가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는 날이라고 혼자 상상했습니다. 이제 시작했겠네. 지금쯤 식장에 걸어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걸레질 하는데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내가 지금 어떻게 눈물을 떨어뜨리고 무슨 표정을 짓는지 스스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려고 굳이 안 해도 그런 것들이 저장됩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연기가 있습니다. 촛대 훔친 장발장을 회개하게 해준 신부님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나쁜 사람을 변화하게 해주는 할머니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서 살 수도 없는 흉악범입니다. 도망다니다가 다 쓰러져 가는 집, 살만한 집이었는데 오래돼서 폐허가 되어가는 집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 때문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낡은 풍금이나 피아노로 감동적인 곡을 치는 할머니.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런 역을 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99세 할머니가 피아노를 독학으로 배우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이 할머니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혼자 하시는데 나는 피아노 선생님도 있고 다 갖춰놓고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열망은 가득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기 외에는 실천이 부족합니다. 종종 후회합니다. 10년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한 곡 정도는 멋있게 연주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잠깐 시도했다가 다시 놓은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직업란에 탤런트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아, 저희는 저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와서 그런지 나는 연기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더의 엄마가 아들 도준, 원빈, 도준한테 너는 나야 하듯이 연기는 나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